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 해설을 맡은 민선쌤입니다. 여러분들 우선 총평 보고 오셨나요? 선생님이 총평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번 시험을 많이 틀린 친구들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막혔을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1학년 통합사회 시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향도 알려드리니까 꼭 총평 먼저 보고 오시고 선생님과 함께 해설 강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랑 이 20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 쉽게 푼 문제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막막했던 어려운 문제들도 섞여 있거든요. 적당히 조절해 가면서 선생님과 함께 20문제 열심히 풀어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바로 1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 틀린 친구들 없길 바라요.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아마 1학년 때 배웠을 거야. 도덕 1 과목에서 가정윤리라는 단원에서 아마 이 내용을 배웠을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어. 일단 다음 글의 입장이 무엇이냐? 가족 간의 도리로 효와 그리고 자애를 들 수 있대요. 우선 효라는 것은 누구의 도리? 그렇지, 자녀의 도리로서 부모를 정성껏 공경하는 거다. 경제적 지원만으로 예를 들면 나 부모님한테 용돈 드렸어, 나 효도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진심 어린 섬김을 실천해야 된다.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다음으로는 자애는 부모의 도리로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녀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부모의 도리다.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 이건 역시 당연한 부모로서의 역할이죠. 자, 그러면 다음 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1번부터 볼게요. 1번, 자녀는 가식적인 마음과 행동으로 부모를 섬겨서는 안 되지. 아까 뭐라고 했어? 제시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진심 어린 섬김 실천. 그쵸? 그래서 1번, 적절한 입장이고요. 2번,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도리를 다 해야 하지. 그치, 당연한 얘기입니다. 3번, 자녀는 물질적 봉양만으로 도리를 다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고 어디 나와 있었어? 그렇지, 경제적 지원만으로 부모님께 효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제시문에 다 나와 있죠, 단서가. 4번, 부모는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어디서? 여기 나와 있잖아. 전혀 안 어렵죠? 5번이 정답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경제적 보답을 기대하지 말라고 했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라고 제시문에 단서가 나와 있으니 정답, 적절하지 않은 건 5번이죠.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였고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중학교 도덕 1 과목에서 문화 다양성과 관련된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일 거야. 근데 이 문제는 통합사회에서도 다뤄질 수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 통합사회 7단원에서요. 선생님이 총평에서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 유심히 보도록 할게요. 갑을의 입장,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갑을 보니까 사회 안에서 기존 문화와 이주민 문화가 모두 어떤 지위?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대. 각각의 문화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할 때 조화로운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갑의 입장이 나와 있고요. 을의 입장을 볼게요. 사회 안에서 기존 문화와 이주민 문화가 함께 녹아들어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갑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을은 새로운 하나의 문화가 되어야 진정한 사회 통합을 실현할 수 있어. 자, 갑은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각각의 문화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잘 유지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을은 기존 문화와 이주민 문화, 각각의 문화가 함께 서로 녹아들어서 새로운 하나의 문화가 되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좀 다른 입장이죠. 우리 갑과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기를 통해서 분석해 볼게요. 1번, 갑은 다양한 문화의 고유한 정체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치 얘들아,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할 때 조화로운 사회 실현할 수 있어 라는 걸 강조하니 다양한 문화의 고유한 정체성 인정해야 돼 라고 갑 얘기할 수 있겠죠. 정답 몇 번이야? 1번입니다. 2번, 갑이 문화 간의 우열을 구분해서 위계 질서를 세워야 돼 라고 얘기하니 아니었죠. 제시문에 단서 나와 있죠. 모두 대등한 지위라고 했잖아. 위계 질서,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을이 기존 문화를 버리고 이주민 문화로 대체해야 된다고 얘기하니 제시문에 다 나와 있죠. 기존 문화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기존 문화, 이주민 문화가 함께 녹아들어 새로운 하나의 문화를 만들자. 버리라는 말 안 나왔습니다. 을의 입장 적절하지 않고요. 4번 보도록 할게요. 을이 문화의 단일성이 아닌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얘들아, 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무슨 문화? 하나의 문화가 되어야 해. 문화의 단일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죠. 오히려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입장은 갑에 해당되겠지. 각각의 문화가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 다양성이 실현되는 사회, 갑이 강조하죠. 따라서 4번은 을의 입장이 아닙니다. 다음 5번 볼게요. 갑, 을이 이주민 문화를 기존 문화로 흡수하고 통합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 아니잖아. 우리 제시문 읽는 것, 분석하는 것 전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 자, 이 문제에서 이걸 주장한 사상가가 누구지? 사상가 이름이 뭘까? 이런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상가 이름을 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이 주제는 중학교 1학년 때 도덕 1 과목에서 도덕적 행동과 관련된 내용을 배울 때 아마 봤을 거야.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도덕적 행위라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나 혹은 욕구를 따르는 행위가 뭐라고? 아니라고. 그리고 단지 불쌍히 여기는 감정, 동정심 이런 거죠. 이런 불쌍히 여기는 감정에 따라서 남을 돕는 행위도 진정한 도덕적 행위가 아니다. 그러면 진정한 도덕적 행위는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죠. 그쵸? 이 사상가가 주장하는 도덕적 행위란 의무의식에 따라서 그 자체로 옳은 것을 실천하는 행위이다. 라고 이 사상가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 사상가는 칸트라는 사상가인데요. 사상가 이름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지금 고등학생 A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 봤더니 길에서 혼자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고 도와줘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대. 마침 급하게 등교하던 급한 상황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 보고 도와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이 A한테 이 사상가 입장에서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한번 같이 볼까요? 1번.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본능적 욕구에 따라 행동하세요. 얘들아, 아까 이 사상가는 뭐라고 얘기했어?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 이런 감정 혹은 욕구를 따른 행위는 진정한 도덕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 사상가 입장에서 A한테 해줄 적절한 조언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2번. 충분한 보상과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고 행동하세요? 이것도 아니지 얘들아. 그치? 내가 이 어린아이를 도와줬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있을까? 따져보고 행동해라? 이 사상가 입장과 맞지 않는 적절하지 않은 조언이고요. 마찬가지 3번이야. 3번도 말도 안 되죠. 자기 자신과 어린아이의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행동하세요. 이 사상가 입장에서는 어떤 이익이 돌아올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산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도덕적 행위가 아니다. 진정한 도덕적 행위는 뭐야? 그 자체로 옳으니까 행동해라. 이겁니다. 이 사상가의 입장은요. 자, 4번.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고 행동하세요. 나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 아이를 도와주면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라는 거 아니지. 정답 몇 번이야? 5번이죠.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도덕적 의무에 따라 행동해라. 그 자체로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의무에 따라 실천해라. 마땅히 해야 할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는 사상가가 칸트라는 사상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때 이제 윤리 과목을 배우게 되면 이 사람의 입장을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4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4번을 보면은 4번도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4번은 별표로 해줄게요. 어려워서 별표가 아니라 여러분들 통합사회 배울 때 우리 이번에 통합사회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아마 이 주제가 들어갈 거예요. 바로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 배웠습니다. 역시 도덕 과목에서 배웠고요.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도덕 2 과목에서 배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도 통합사회에도 나온다고. 같이 한번 볼게요.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여기도 지금 사상가의 입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상가의 이름을 굳이 알 필요는 없어. 여러분들 해설지 봐죠. 이걸 주장한 사람이 슈바이처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슈바이처 몰라도 충분히 제시문 분석해서 풀 수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가를 주장한 사상가, 뭘 주장했을까? 인간은 도울 수 있는 모든 생명체를 도와주고 어떤 생명체에도 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지, 해가 되지 않느냐 아니죠? 죄송해요. 어떤 생명체에도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윤리적이다. 윤리적인 인간은, 얘들아 봐봐. 우리가 윤리적인 인간이라고 할 때 이 사상가의 입장에서는 생명체가 인간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를 묻지 않아야 윤리적인 인간이래요. 이 생명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이 자연이 나한테 과연 얼만큼 많은 이득을 줄까? 이런 걸 계산하면서, 따지면서 우리가 자연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얘기고요. 생명은 뭐라고? 여기 핵심 표현이 나와 있죠. 그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나뭇잎 하나 함부로 따지 않고 어떤 꽃도 망가뜨리지 않고 어떤 곤충도 밟아 죽이지 않도록 항상 노력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사상가는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체가 우리 인간에게 얼만큼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까? 이런 계산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가 어떻다? 소중하다, 거룩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러면 이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기억에 들어갈 내용, 생명체를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합니까? 기억, 어떤 답변을 사상가가 할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 인간에게 유용한 생명체만을 도와야 한다? 얘들아 아니지? 제시문 분석할 수 있죠? 생명체가 인간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까? 묻지 말라고 하잖아. 그런데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할까? 이런 거 생각해야 되니? 아니지. 그쵸? 그 다음에 니은, 동물이나 식물을 함부로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사상가가 답변하겠죠. 여기 봐봐. 어떤 생명체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함부로 해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제시문에 강조되고 있으니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디귿. 얘들아 요 단어 하나 체크해 둘게요. 도구적 가치. 얘들아 도구적 가치? 이게 뭘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도구로서 지니는 가치라는 뜻이야. 요거 선생님 강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통합사회 2단원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배울 때 요 용어 나옵니다. 도구적 가치를 근거로 해서 생명체를 보호해야 돼? 얘들아 도구적 가치 뭐라고? 자연이, 예를 들면 생명체가 우리 인간에게 얼만큼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즉 인간의 행복, 인간의 복지를 위한 수단, 도구로서 자연을 바라보는 그 가치를 도구적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 도구적 가치를 이 사상가가 강조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잠시 여기 선생님이랑 같이 하나 체크해 두면 도구적 가치와 대비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바로 본래적 가치라는 말입니다. 본래적 가치,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그 가치야.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이익을 위한 수단, 도구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나요? 아니잖아. 여러분들 그 자체로 소중하고 가치 있지? 그게 바로 본래적 가치입니다. 본래적 가치는 그 자체로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가치를 의미하는 거야. 이 사상가는 바로 모든 생명체는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라고 강조하겠죠. 그래서 디귿은 이 사상가의 입장으로는 적절하지 않고요. 릴,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모든 생명체를 사랑해야 돼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니은, 리을이 정답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통합사회 시간에 이제 무엇을 배운다? 물론 중학생 때 배운 내용이에요.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인간 중심주의, 그리고 생태 중심주의, 로 구분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상가의 입장은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인간이 자연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걸 전제로 까는 입장인가요? 아니지. 바로 이 사상가는 생태 중심주의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까지 챙겨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5번 문제는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 이것도 별표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이것도 역시 통합사회에서 다루는 주제고요. 통합사회 6단원에서 배웁니다. 6단원에서 사회 정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거든. 그래서 이걸 사실 여러분들 중학생 때 배웠어. 이것도 도덕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통합사회에서 또 강조되는 부분이니 주의 깊게 보셔야겠죠. 자, 이 그림의 강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의는 사회제도의 제1덕목입니다. 정의를 강조하는데요.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 정의의 원칙이 필요하대. 자, 정의의 원칙에 따르면 우선 첫 번째, 선생님이랑 같이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롤즈예요. 롤즈라는 사람인데 이 롤즈라는 사람은 정의의 원칙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 방금 얘기한 거.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자유를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 이걸 우리가가 아니죠. 롤즈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제시를 했어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 자, 그래서 얘들 봐봐. 선생님이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더 많다고 해서 선생님은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여러분들은 종교의 자유를 못 누리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 그치? 어떤 사람들이든 모두가 똑같이 동등하게 이런 기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 라고 롤즈가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한 롤즈의 정의의 원칙은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는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 모든 구성원은 경쟁에 참여할 공정한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롤즈가 제시한 두 번째 정의 원칙이 뭐냐면요. 정말 유명해요. 차등의 원칙이라는 건데 이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약자에게 우리 지금 저기서 강조하고 있죠.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원칙이야. 봐봐. 여기 다시 넘어가 볼게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는 누구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돌아가야 하고 모든 구성원은 경쟁에 참여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된대. 그러면 얘들아,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괜찮다? 없어져야 된다? 괜찮다는 거야.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이익을 얻고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경쟁에 참여할 공정한 기회를 똑같이 보장받는다면 그러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괜찮아? 오케이 라는 걸 인정하는 입장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의 강연자 롤즈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볼게요. 1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 그치, 사회적 약자한테 가장 큰 이익이 돌아가야 돼 라는 걸 강조하니 정답은 몇 번? 1번이에요. 2번, 소득에 따라서 직업에 대한 접근 기회 제한해야 된다고 얘기하니? 아니죠. 그쵸? 직업에 대한 접근 기회, 경쟁에 참여할 공정한 기회 모두가 다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된다고 했지 제한해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3번, 특정 계층만이 사회 지도층 자리에 오를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역시 방금 봤던 이 문장에 근거하면 적절한 입장이 아니고요. 4번.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빈부격차가 모두 사라져야 돼. 얘들아, 이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어. 이 사람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빈부격차 사라져야 돼 라는 걸 주장하는 거야? 그건 아니야. 봐봐.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돌아가면 그러면 불평등 괜찮아. 빈부격차 괜찮아 라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완전히 사라져야 돼 라는 걸 주장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5번, 기본적 자유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장해야 돼?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많이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 뭐라고? 기본적 자유는 평등하게 누려야 된다라는 게 이 사람의 입장이죠. 따라서 차등 X입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가 담긴 문제였어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6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6번은 역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도덕 시간, 도덕 2 과목에서 배웠었습니다. 과학자가 연구를 진행할 때 가져야 될 태도와 관련된 내용을 도덕 시간에 배웠을 거야. 그 문제인데요. 제시문 분석 어렵지 않습니다. 가불의 입장으로 적절한 거 한번 골라볼게요. 과학은 자연을 탐구해서 객관적 진리를 발견하는 것에만 주목해야 된대.
따라서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대요.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 혹은 연구 과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지 아니면 좋은 영향을 가져다 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 갑의 주장이란 거야. 사회에 미칠 영향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을은 과학은 자연에 대한 객관적 진리 발견도 해야 되지만 인류 복지 증진에도 기여해야 된다. 따라서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있다. 만약에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가 인류의 복지를 해치는, 인류의 행복을 위협하는 그런 연구 결과라면 과학자가 그 연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 말이야. 을은 과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연구를 진행해야 된다.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걸 을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갑. 과학자는 모든 연구 과정에서 사실 판단을 배제해야 된다? 얘들아, 사실 판단이 무슨 뜻이야? 사실 판단. 사실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거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런 객관적인 판단을 배제해야 된다고 얘기하니? 아니죠. 오히려 과학은 자연을 탐구해서 객관적 진리를 발견하는 거 필요해 라고 주장하고 있잖아. 사실 판단 배제해야 돼 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을이 과학자의 연구는 인류의 행복 실현에 이바지해야 된다 라는 걸 주장하고 있죠. 인류 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돼. 복지, 행복. 그치. 니은은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고요. 디귿 볼게요.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얘들아,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져야 돼. 책임 있는 행동해야 돼. 라는 게 을의 입장이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 벗어나렴. 이걸 강조하는 거 아니죠. 잘못된 표현이고요. 리을. 갑, 을 모두 과학자의 임무에는 자연에 대한 객관적 진리 탐구가 포함된다. 맞아, 틀려? 맞죠. 죄시문 분석 그대로 하면 되지. 갑은 과학은 자연 탐구, 객관적 진리 발견하는 것에 주목하렴. 을은 과학은 자연에 대한 객관적 진리 발견 이것도 하고 인류 복지 증진에도 기여하렴. 이거잖아. 그래서 둘 다 객관적 진리 탐구 중요하다는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7번 문제 같이 볼게요. 이 7번 같은 경우에 역시 여러분들 그 지도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 왜냐면 지금 지도를 보면은 A, B, C, D, E가 도대체 어디야? 어딘지를 뭔가 알아야만 풀 수 있을 것 같잖아? 그런데 얘들아, 굳이 이 각각의 지역, 이 각각의 국가들이 어딘지를 명확히 알지 못해도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이 지도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제일 먼저 위도가 0도인 부분, 이 부분 선을 그어보세요. 근데 선생님이 사실 선을 잘 못 긋긴 한데 여러분들 잘 그어보세요. 알겠죠? 적도죠, 여기가. 적도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 적도 부근은 더워, 안 더워? 덥겠지. 적도 부근 열대기후.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중학생 때 배웠어요. 사회 1 과목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기후 지역 배웠을 텐데 그 내용들을 떠올리는 거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도 문제가 나왔을 때 일단 위도가 0도인 이 적도 선을 그어보세요. 그어보시고 이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얘들아, 북쪽은 뭐라고 불러? 그렇지, 북반구라고 부르죠. 그쵸? 그러면 이 적도를 부근으로 남쪽 지역은 뭐라고 불러? 그치, 남반구라고 부르지. 그치? 일단 기억해 두시고 일단 여기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친구가 여행하고 싶은 국가가 어딘지를 지도에서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여행의 목적을 봤더니 레저, 휴양, 고대 유적 방문이래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볼게요. 여행하고 싶은 시기가 언제야? 7월에서 8월이래. 근데 이 7월에서 8월에 날씨가 어떤지 봤더니 이 지역에 이 친구가 여행하고 싶어, 이 시기에. 근데 이 시기에 날씨가 덥고 화창하다는 거야. 덥고 화창해. 이게 진짜 중요한 힌트고요. 이 지역, 이 국가에서 체험하고 싶은 현지의 전통 음식이 피자와 파스타래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피자, 파스타 유명한 데가 어디지? 여러분들 이탈리아 떠올리잖아. 그치? 근데 이탈리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네 알아, 몰라? 대부분 알죠? 그 특이한 구두 모양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여기가 이탈리아라는 거 여러분들 때려 맞췄을 수 있어.
그치만 선생님이랑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B야. 피자와 파스타만 보고 맞췄을 수도 있다니까. 근데 일단 여러분들 우리 B를 먼저 보면은 이 이탈리아 부근에 있는 이 바다가 뭐냐면요. 바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이 이탈리아는요.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야. 우리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면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특히 여름에 굉장히 고온, 덥고요. 건조하다라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이 지역에서 주로 올리브, 포도 이런 작물들이 잘 자라거든요. 덥고 건조해. 그러니까 이 지역의 여름 7, 8월에 굉장히 덥고 화창한 날씨라는 거야. 그리고 아까 쌤이 뭐라 그랬지? 올리브 이런 것들이 잘 재배되는 곳이랬죠. 얘들아 올리브, 토마토 이런 것들을 다 얻다가 얹어 먹어. 그치? 피자, 파스타.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 이탈리아 이 부근이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언제 배웠다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 볼게요. 이 A가 노르웨이인데 사실 노르웨이라는 거 잘 몰라도 괜찮아. 적도 부근에서 좀 더 멀어졌죠. 그쵸? 더 고위도 지역이죠. 좀 춥겠지. 그치? 그리고 이 노르웨이 이 서쪽, 요 해안 지역 쪽은요, 서한해양성 기후 지역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서한해양성 기후 지역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텐데, 이 지역은 1년 내내 좀 흐려. 좀 서늘한 편이야. 그래서 덥고 화창하다기보단 서늘하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거예요. 그리고 이 동쪽, 내륙 지방 쪽으로 오면 더 추워지고요. 그래서 A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C가 어디냐? 사실 뭐 어딘지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가 타이 왕국, 약칭, 태국이죠. 태국. 근데 여기가 어떤 나라인지 알지 못해도 사실 봐봐. 바로 적도 부근에 있어. 얼마나 덥겠어. 이 적도 부근에 있는 이곳 굉장히 덥고 습할 거예요. 그래서 이 C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얘들아 여기 앞에 열대기후 지역의 그 대표적인 작물 파파야 이런 것들이 유명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D가 어디니? D가 뉴질랜드죠. 근데 뉴질랜드라는 걸 알지 못해도 상관없어. 근데 이 D는 봐봐. 적도 부근에서 무슨 쪽에 있어요? 남반구 쪽에 있죠. 그쵸? 남반구잖아. 적도 부근의 남쪽 지역에 있으니까 여긴 남반구야. 어머, 남반구와 북반구는 계절이 반대라는 거 알고 있죠? 그쵸? 북반구가 여름이야, 7, 8월. 그러면 남반구는 그 7, 8월이 겨울이잖아. 춥겠지. 덥고 화창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얘도 틀린 거야. 그 다음에 E가 어디냐면 여기가 미국이지, 그치? 여기 밑에, 미국 밑에 뭐겠어? 여기 멕시코잖아. 그쵸? 우리 멕시코 하면 뭐가 유명하죠? 타코이지, 타코. 타코 유명하네. 그래서 어쨌든 피자, 파스타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통합사회 시간에 지도 분석하는 문제 잘 나옵니다. 단단히 대비해 두셔야 되고요. 8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의 가에 주민생활 모습을 표현할 경우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진짜 별표. 여러분들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역시 통합사회 2단원에서 등장하는데요. 자, 일단 선생님 아까 얘기했어. 도대체 저기 A가 뭐죠? 이 A 국가의 화폐가 나와 있고요. A 국가가 뭔지 몰라서 이거 문제 못 풀겠는데요. 풀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힌트가 뭐랬죠? 적도. 위도 0도 선 그어.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 지금 적도 부근이지. 완전 적도 부근이야. 여기가 바로 무슨 기후 지역일까요? 엄청 덥겠지. 바로 엄청 덥고 습한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이라는 걸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 명칭 인도네시아 몰라도 풀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가 또 특히 비가 오는 지역이라는 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라는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화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A 국가의 화폐에 뭐가 있어? 얘가 있어. A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집의 형태인 거야. 봐봐. 지붕이 어때요? 지붕이 굉장히 급경사죠. 경사가 급하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또 특이한 거. 이 집의 바닥이 지면으로부터 띄워져 있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그렇지. 우리 배웠었습니다. 고상가옥이에요. 왜 바닥을 지면으로부터 띄워서 집을 짓는 걸까요? 그렇지. 너무 더워. 이 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열기, 그리고 너무 습해, 습기, 그리고 각종 해충들이 돌아다녀.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이 빗물이 잘 흘러내려가도록 지붕을 경사를 급하게 만든 거야. 이걸 통해서 적도 부근이니까 엄청 덥고
비도 많이 오는 열대우림기후 지역이구나 라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대우림기후 지역의 주민생활 모습 뭘까요? 1번, 술록을 유목한다. 얘들아, 우리 이 술록이라는 동물은 어디에서 주로 보이죠? 맞아요, 한대기후입니다. 엄청 추운 지역, 한대. 우리 툰드라 기후 배웠을 거예요. 엄청 추운 지역에서 이 술록들을 풀어놓고 길러요. 그리고 이 술록의 털, 가죽 등을 이용해서 또 옷을 만들어서 입기도 하고요. 이 술록들은 잠깐 여름에 얼어있던 지면이 녹았을 때 그 자라는 이끼류 이런 것들을 먹고 자라는 동물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올리브라는 작물은요, 어떤 기후 지역의 대표적인 작물이냐? 우리 아까 이탈리아 봤었죠?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대표 작물이에요. 3번, 고무나무. 이게 바로 우리 열대기후 지역에서 잘 자라는 대표적인 그 천연고무 작물이야. 그래서 이 고무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4번, 라마와 알파카. 얘네들은요, 어디에서 특히 잘 자라는 동물들이냐면 산소가 부족한 고산지대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산기후 지역에서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5번, 얘들아, 오아시스, 사막. 그치, 사막. 어때? 건조하죠. 건조기후 지역에서 주로 5번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겠죠. 자, 우리 이제 9번 볼게요. 여러분들 9번을 굉장히 많이 어려워했을 수도 있어. 근데 이 문제는 하나도 안 어렵고, 그러니까 꼬아는 게 전혀 아니야. 다만 너네가 이걸 많이 틀린 이유는 옛날에 배워서 그런 걸 거야. 옛날에 배워서. 진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운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지금 제시된 가나 지형의 형성 과정을 설명할 때 이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지형 형성 작용, 이 지형들이 도대체 어떠한 작용으로 형성됐을까 묻는 거야. 사실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기억이 안 나서 틀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좌절할 필요 없어요. 자, 지금 가를 보면은 시스텍과 시아치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아치 모양인 거 어디 있어? 아치 모양. 아치 모양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이거지. 이게 시아치야. 얘가 그럼 뭐겠어? 얘가 시스텍이에요. 이게 뭐냐면, 얘들아, 지금 봐봐. 여기 지금 바다죠. 그쵸? 이 바다의 파도가 철썩철썩 하는데, 파도에 의해서 이 바위들이 깎이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단단한 부분들은 끝까지 버티고 남아있는 거야. 그 단단한 부분만 남은 이 기암 괴석들이 바로 시스텍과 시아치인데, 시스텍은 우뚝 솟은 좀 외딴 바위 모양이죠. 그쵸? 기둥같이 생겼고요. 시아치는 말 그대로 아치 모양처럼 생겼어. 그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주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해안절벽, 특히 이 해안절벽 같은 경우에는 용암이 굳어서 형성된 암석이 파도의 침식 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깎여 나가면서 이런 모습을 띠게 된 겁니다. 즉, 이 지형들은 어떤 원인으로? 그렇지, 파랑의 침식 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들이다. 꼬아는 문제 아니고요. 너네가 기억이 안 나서 틀린 거야. 좌절할 필요 없고요. 자, 이제 10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통합사회랑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북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인 말리에는 독특한 형태의 모스크가 있대요. 여러분들 보통 이 모스크라고 하면은요, 돔 지붕, 둥그런 지붕과 뾰족한 첨탑이 있기 마련인데, 특이하게 이 북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인 말리에는 평평한 지붕 위에 진흙탑이 올려져 있고, 초승달과 별 장식 대신에 타조알 장식이 있는 독특한 형태의 모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에 잘 알려진 모스크에서 형태가 어떻게 된 거야? 변형된 거죠. 즉,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는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원래의 모습이 뭐하기도 한다? 변형되기도 한다. 문화 전파에 의해서 원래의 모습이 변형되는 문화 변용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쵸? 근데 이 문화 변용에는 여러분 우리 배웠었습니다. 중학생 때 또 배웠어요. 바로 뭐냐면 이 다른 사회로부터 문화가 전해지면서 원래의 모습이 변형되는 문화 변용이 나타나는데, 문화 동화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혹은 기존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제3의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는 융합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중학생 때 배웠어. 근데 우리 통합사회 시간에 7단원에서 또 배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눈여겨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원래의 모습이 변형되기도 한다. 그 변형된 사례가 가라는 거야. 변형된 걸 찾아야겠지. 어렵지 않아요. 1번.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바지를 입는다? 얘들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바지를 입어. 이건 뭐야? 문화. 모두가 대부분 비슷한 청바지, 비슷한 문화를 누리고 있다 이거잖아. 오히려 문화가 획일화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문화가 변형된 건 나타나 있지 않고요. 2번.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 에스파냐어를 사용한다. 얘들아, 이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 에스파냐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어?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던 곳이잖아. 그치? 그러면서 에스파냐어를 사용하게 된 거야. 지금 여기에서 문화 변형이 일어났어요? 아니죠. 식민 지배 받으면서 에스파냐어를 사용하게 된 거죠. 강제로. 그런 거고요. 3번. 멕시코의 과달루페에 검은 머리 갈색 피부의 성모상이 있다. 우리가 흔히 그 가톨릭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성모상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원주민 여성의 모습을 띤 이런 변형된 모습이 나타난 거야. 문화 변형.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프랑스가 공공장소에서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어. 와, 그럼 얘들아 이건 지금 뭐야?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를 이해 못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가 바로 4번이죠. 5번. 인도에서 힌디어를 포함한 20여 개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대. 여러 언어, 문화가 함께 뭐하고 있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네. 공존의 사례입니다. 변형 사례 아니죠.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우리 이제 11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1번도 전혀 어렵진 않고요. 틀리면 혼난다, 얘들아. 전혀 어렵지 않고 우리 통합사회 2단원에서 또 다양한 자연재해 배우거든요. 거기서 또 언급됩니다. A를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 가에 들어갈 장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어머, 얘들아, 우리 A의 위성사진 딱 봐도 이거 뭐예요? 태풍이죠. 그쵸? 태풍이지. 태풍. 근데 이게 사실 태풍이라는 용어는 또 이제 특정 지역에서 사용하는 용어니까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열대 저기압입니다. 이 열대 저기압을 여러 지역에서 그 발생 지역에 따라서 태풍이라 부르기도 하고 사이클론 혹은 허리케인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 열대 저기압은 이동 경로를 봤더니 얘들아 역시 여기 또 적도, 지도, 적도 체크해볼게요. 적도 부근에서 얘들아 적도 부근 생각해봐. 굉장히 더운 바다겠죠. 이 더운 바다에서 발생해서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게 열대 저기압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태풍입니다. 자, 태풍 관련된 가에 들어갈 장면 뭐겠어? 많은 비와 바람을 동반하니까 침수된 집과 도로겠죠. 나머지는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입니다. 다른 여러 가뭄, 지진, 화산 폭발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피해 모습들이죠. 자, 이제 12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는 인구 이동의 사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얘들아, 이 인구 이동도요. 중학생 때 배웠습니다. 사회 2 과목에서 배웠던 것 같아. 선생님 기억에. 그리고 이 인구 이동은 우리 통합사회에서도요. 또 등장합니다. 9단원에서 나와요. 한번 봐야 되겠죠? 가를 볼게요.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살던 라흐마는 자기 집을 떠나야 했대. 뭔가 이동을 해야 됐던 거예요. 왜? 지속된 가뭄으로 강바닥이 드러나고 가축에게 먹일 풀이 말라서 죽었기 때문이다. 지속된 가뭄으로 인한 집을 떠나야만 했던 이동. 얘들아, 그럼 이건 뭐야? 무슨 원인에 의해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었죠. 그치? 가뭄이라는 어떤 기후 변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이 라흐마라는 이 분의 사례가 가에 지금 담겨 있고요. 나를 볼게요. 베트남에 살던 응옥두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얘들아, 돈을 벌기 위해, 이게 포인트죠. 돈을 벌기 위해서 싱가포르로 이주했대. 이분은 왜 싱가포르로 이동하셨어? 돈 벌려고. 그래서 이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임금 수준도 높을 거고요. 그리고 풍부한 일자리들이 많겠죠. 그쵸? 이런 것 등등. 즉 한마디로 어떤 요인? 경제적 요인 때문에 싱가포르로 이주하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인구 이동이 나타났는지 가나 각각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분석해 볼게요. 기억. 가에 나타난 기억의 주요 발생 원인은 인구 증가야? 얘들아, 인구가 증가해서 가뭄이 발생했어? 아니지. 기후 변화 때문이죠. 그쵸? 니은은 인구 유입이 인구 유출보다 활발하다. 자, 싱가포르.
임금도 높고요. 임금 수준 높고 일자리도 풍부한, 그러니까 경제적 요인, 돈 벌려고 여기 가셨대. 그럼 이 싱가포르에는 인구, 들어오는 인구가 더 많겠죠. 나가는 인구보다. 그러니까 인구 유입이 유출보다 활발하다.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디귿. 가는 환경적 요인, 나는 경제적 요인. 지금 아까 분석했으니까 바로 옳은 보기 적을게요. 리을. 가, 나는 모두 강제적 이동에 해당한다. 얘들아, 나를 보세요. 이 응옥두엔이라는 사람이 돈을 벌려고 어떻게 자발적으로 싱가포르로 간 거지. 너 싱가포르 가버려. 강제적인 요인, 억압에 의해서 이동했니? 아니잖아. 그래서 다 틀렸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3번 볼게요. 이거 13번도 진짜 안 어렵지. 신문기사 내용과 같은 정책이 일단 왜 필요한가? 신문기사 내용에 나타나 있는 정책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정부가 2030년까지 무슨 기술?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및 관련 기술 개발에 대규모로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대요.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라는 것은 산업시설에서 배출된 불순물 중 이산화탄소만을 분리해서 액화한 후 저장하는 것을 말한대. 이산화탄소를 모으고요, 저장해 줬다가 또 새로운 것에 이용하기도 하는 이런 기술,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기술, 이 정책이 도대체 왜 필요할까? 이산화탄소를 왜 모아둬야 돼? 그리고 새로운 곳에 쓰이도록 이런 기술을 개발해야 돼? 지금 우리가 어떠한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어요? 그렇지.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하면서 그러면서 이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가 대기권에서 어떤 역할을 해? 열을 가두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구가 어떻게 되고 있어? 더워지고 있으니까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해야 돼? 줄임으로써 지구 온난화, 완화를 목표로 한다는 거죠. 그 이산화탄소, 지금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공기 중에 있는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인 거야. 그래서 이 정책이 필요한 이유 5번이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4번. 얘들아, 14번은 사실 통합사회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통합사회에서는 안 나오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정치와 법이라는 선택 과목을 배우게 된다면 그러면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 문제 진짜 많이 틀렸을 거야. 왜냐하면 개념이 기억이 안 날 거거든. 이거 대부분 친구들 중1 아니면 중2 때 배운 거예요. 옛날에 배웠으니까 당연히 기억이 안 나지.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부 형태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크게 대표적인 정부 형태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의원내각제, 다른 하나는 대통령제. 각국의 정부 형태 특징이 정리되어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 각국은 어떤 정부 형태일까? 일단 여러분들 그림부터 볼게요.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우리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기억을 다시 되살려 볼게요. 자, 여기 그림에 나타난 정부 형태는 뭘까?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각각 입법부 의원들, 국회의원, 의회 의원들도 뽑고요.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누구도 뽑아? 대통령을 뽑아. 따로따로 뽑아. 얘들아, 여기서 지금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니? 아니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니? 연결고리가 없지.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입법부, 의회 의원 따로, 대통령도 따로 뽑아서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해. 그러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지금 연결고리가 없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이런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라고 부릅니다.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대빵으로 또 국가의 대표로서 활동하는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고요. 두 번째 그림 볼게요. 어라? 좀 다르죠? 이번에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누구만 뽑아? 그렇지. 입법부의 의원들만 뽑아요. 그러면 여기 입법부 의원들 뽑혔을 거 아니야.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누가 되냐면 총리라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총리가 자신의 내각,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내각이라고 부르죠. 이 정부 형태에서는 이 총리가 행정부, 내각을 직접 구성해요. 강요들을 임명하면서요. 자, 그럼 봐봐. 입법부에서 총리가 선출되고 총리가 행정부를 구성해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혹시 연결되어 있니?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입법부와 행정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정부 형태 바로 의원내각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지금 보니까 국가 원수는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대. 각국에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기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짱이야.
실질적인 권력 행사합니다. 그런데 이 의원내각제는 누가? 총리가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고요. 대통령이나 왕이라는 존재가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의 대통령 왕은 진짜 형식적인,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을 봤더니 행정부 수반인 총리는 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된대요. 우리 아까 얘기했지. 의회 의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한 정당의 대빵이 총리가 된다는 거야. 뭐겠어? 갑국 의원내각제입니다. 의원내각제.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을 보니까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고요. 행정을 담당한대요. 총리의 존재. 의원내각제 갑국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미국에서 채택된 정부 형태는 얘들아 대표적인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제. 오히려 의원내각제는 영국이 채택한 걸로 영국의 전형적인 정부 형태 모습으로 알려져 있고요. 2번. 행정부 수반은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얘들아, 여기에서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의회 해산권이 없는 정부 형태는요. 바로 대통령제입니다.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를 견제하는 권한이 있는데 물론 대통령제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면 의회가 내각, 총리가 대빵인 이 내각을 살펴봤더니 이 내각이 국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적절한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 의회가 내각 너네 못 믿겠어 라고 내각 불신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총리를 대빵으로 하는 이 내각이 그럼 너네 의회도 해산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행정부 수반은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이 특징은요. 의원내각제 특징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총리가 의회 해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의회 의원은 내각의 강요를 겸직할 수 있다. 얘들아. 이게 바로 의원내각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의회 의원은 얘들아 어느 부에 속해 있었죠? 입법부에 속해 있었죠. 내각의 강요. 우리가 이 내각이 뭘 했어? 무슨 부? 행정부입니다. 쌤이 아까 의원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입법부 구성원인 의원들이 행정부 구성원이 될 수도 있어. 즉 의회 의원이 내각의 강요, 장관 겸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의원내각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고요. 4번. 국가 원수는 독자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권한이 있다? 얘들아, 우리 이 국가 원수, 의원내각제에서의 국가 원수는 실질적인 권력, 국정 운영 권한이 있다기보단 하나의 상징적 존재에 불과해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 행정부의 내각은 의회의원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구성된다? 얘들아, 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부의 내각 어떻게 구성됐죠? 의원 선거 결과 많은 자리를 차지한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어서 이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는 거잖아. 의원 선거 결과가 엄청 중요해. 상관없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 15번 문제도 꽤 많이 틀린 문항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일단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맛봤을 거고, 그리고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의 특징들, 이들의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거든. 이제 그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됐을 텐데 그게 기억이 잘 안 난 친구들이 아마 틀렸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교사가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을 구분하는 탐구활동을 해보자. 가가 정당만 될 수 있도록 기억,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 카드를 찾아보세요. 자, 그럼 얘들아 봐봐. A, B, C 질문에 대해서 일단 정당이 어떻게 답변할 것 같은지 먼저 체크해 볼게요. 자, A. 정치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하니 정당? 그렇지. 정당은 정치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같이 한 사람들이 만든 집단이야. 그러면 네, 맞아요. 예. 라고 답변하겠고요. B.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가? 얘들아,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건 셋 중에 뭐야? 저 집단들 중에. 그렇지, 이익집단이죠. 정당은 아니요라고 답변할 겁니다. 우리가 이익집단,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노동조합, 노동자들이 자기네들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고요. 의사협회, 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집단, 이익집단이야. 그래서 정당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자, C를 같이 볼게요. 얘들아, 이거 봐봐. 일단 별표.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에 해당하느냐. 우리 정치 과정이라는 것이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를 표출하고 모으는 과정에서 정책을 결정하고요. 집행하는 이런 과정들이 정치 과정이잖아. 이런 정치 과정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는 주체에 정당 해당하니? 해당하죠. 해당하지? 자, 그럼 일단 봐봐. 니은에 들어갈 카드는
정당이 아니요라고 답변해야 될 카드야. 그럼 얘들아, A 들어가면 돼? 안 되죠. C 들어가면 돼? 안 되지. 그럼 뭐만 들어갈 수 있어? 니은 B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억 볼게요. 선생님, 그럼 기억에는 정당이 yes라고 답변하려면 A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C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답이 나오나요? 나오죠. 왜? 가가 정당만 될 수 있도록 해야 돼. 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면 C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C.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에 해당하니 yes라고 답변할 집단들 누구야? 셋 다죠. 얘들아.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 모두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집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C가 들어가면 yes라고 답변할 집단이 정당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B가 니은에 들어가면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 실현하고자 하니 아니요. 그럼 정당, 시민단체 둘 다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아, 가에 정당만 나오려면 C가 아니라 기억에 뭐만 들어가야 돼? A만 들어가야 정치 권력 획득 목적으로 하는가? yes라고 답변할 집단 뭐밖에 없어? 정당밖에 없죠. 그러고 B가 들어가면 가에는 정당만 남습니다. 정답은 A, B가 되겠죠. 그래서 요건 역시 통합사회에서는 직접적으로 주제가 나오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이제 우리 16번 볼게요. 16번도 어려웠죠? 여러분들 그래프 나오면 또 당황하잖아. 아마 너네가 당황했을 주제가 또 경제 파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요거 중학교 때 사회2 과목에서 배웠어. 그림은 빵 시장의 변화를 나타낸 거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떡은 빵의 대체제다. 대체제가 뭔지도 알아야 되죠. 자, 일단 그림은 빵 시장의 변화를 나타낸 거야. 얘들아 봐봐. 기본적으로 지금 수요 공급 곡선은 알고 있어야 해요. 자, 지금 빵 시장의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됐어?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얘들아,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이거 증가야 감소야? 상식적으로 증가지. 그치? 즉, 빵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빵 수요가 증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빵 수요가 증가하자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원래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여기였어. 원래는 가격이, 선생님 가격 P라고 쓸게요. 수량을 Q라고 쓸게요.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빵 수요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증가하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 이제 빵을 사 먹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야.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됐어? 아이고, 선생님 여기 이렇게 적을게요. 가격이 올랐죠? 그리고 거래량도 볼게요. 수량도 보니까 어떻게 됐어? 수량도 기존보다 늘어났어요. 이거야. 빵 수요가 증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 빵의 가격도 오르고요. 그치? 빵이 인기가 많아졌으니까. 그리고 빵 거래량도 늘어났습니다. 그쵸? 빵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아졌어. 자, 그럼 1번부터 같이 볼게요. 1번, 빵의 공급량은 증가한다. 맞아, 틀려. 거래량 증가했어, 얘들아. 당연히 빵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거래량 늘어났으니까 공급량 당연히 증가했겠죠. 1번 정답입니다. 2번, 빵의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얘들아, 판매 수입 어떻게 구해? 우리 이 빵집 주인이 빵을 판매하잖아. 빵을 판매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어떻게 구할까요? 빵 가격 곱하기 빵 얼만큼 팔았게 이거잖아. 빵 거래량. 그럼 얘들아 봐봐. 지금 빵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판매 수입 감소 증가? 증가하죠. 3번, 빵의 균형 가격 하락이 아니라 우리 상승한다라는 거 봤고요. 4번, 떡의 가격이 하락하면 나타낼 수 있는 변화다. 여러분 이거 체크해 줄게요. 떡은 빵의 대체제래.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배웠는데 기억 잘 안 나는 친구도 있죠? 빵이나 떡이나 나한테 비슷하다는 거야. 사람들한테. 빵을 먹어도 되고 빵 없으면 떡 먹어도 돼. 대체할 수 있는 재화라는 거죠. 비슷한 만족감을 주는 대체할 수 있는 재화. 그럼 만약에 떡의 가격이 하락하면 나는 떡도 좋고 빵도 좋아. 근데 떡의 가격이 싸졌어. 그럼 얘들아 뭘 사 먹고 싶어? 떡을 더 사 먹고 싶지. 떡의 가격이 하락하면 떡의 수요량이 늘어납니다. 얘들아 그러면 빵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덜 사 먹게 되겠죠? 빵의 수요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해야지. 4번의 변화가 나타나면요.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빵의 생산 비용이 감소하면 나타날 수 있는 변화다. 얘들아, 빵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들면 빵을 만들어내는 빵집 주인이 나 이제 빵 많이 만들어야지 라고 마음먹고 빵에 뭘 늘리겠어? 빵의 공급을 늘리겠죠.
빵의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 1번이에요. 그래프 잘 기억해 두시고요. 통합사회에서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자, 17번. 얘도 어려웠죠? 왜? 환율 개념을 까먹은 친구들은 어려웠을 겁니다. 이것 역시 아마 대부분 친구들 중3 때 배웠을 거야. 작년에.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림은 원달러 환율의 변동가 나에 따른 경제주체 A, B의 유불리를 나타낸 거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얘들아, 원달러 환율이 뭐죠? 화폐의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원달러 환율은 그러면 미국 달러화와 우리나라 원화의 교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지? 좀 더 쉽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달러가 원래 1,100원이었어요. 이 말은 원래 1달러랑 우리나라 돈 1,100원이 교환된다. 이 뜻이야. 그게 환율이야. 근데 가를 보니까 이제 미국 돈 1달러를 주면 1달러를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 돈 얼마를 줘야 된다는 거야? 1,200원을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가는 무슨 말이냐?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원달러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달러화, 달러 분의 원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야. 지금 봐봐. 1달러에 1,100원이었는데 이제 1달러에 1,200원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 환율 올라갔죠?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거죠. 하락한 거죠. 자, 그러면 1번 같이 먼저 볼게요. 가는 원달러 환율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랬지? 그래서 틀렸어. 2번. 나는 원화 대비 달러화 가치의 상승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화 가치는 올라갔냐? 한번 볼까요? 나를 봤더니 원래 얘들아 1달러를 얻으려면 우리나라 돈 1,100원을 줘야 됐어. 그런데 이제 봐봐. 1달러를 얻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돈 1,000원만 줘도 1달러를 쉽게 얻을 수 있대. 예전에는 1달러 받으려고 1,100원이나 줘야 됐었는데 이제는 1,000원만 줘도 돼요. 그럼 얘들아, 달러화의 가치가 어떻게 된 거야? 떨어진 거지. 오히려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원화 대비 달러화 가치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제 1,000원만 줘도 1달러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만큼 달러 가치가 낮아졌다라는 뜻이죠. 3번. 미국 여행을 가려는 우리나라 사람은 A, 유리한 사람이냐? 환율이 상승했을 때 유리한 사람이냐? 한번 볼게요. 미국 여행을 가려고 해. 너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을 여행하려고 하는데 미국 가서 예를 들면은 1달러치 물건을 사고 싶어. 그러면 지금 가 상황에서 원래는 1,100원만 줘도 1달러어치 미국 걸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200원을 줘야 미국 걸 겨우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어. 굉장히 달러가 비싸진 거죠. 그럼 미국 여행을 가려는 우리나라 사람은 유리하니 불리하니? 불리하지, 그치? 불리하지. 더 비싸졌잖아, 미국 거가.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미국산 원료를 수입하려는 우리나라 기업은 B에 해당한다? 자, 이 기업이 미국산 원료를 지금 사려고 하는 거지. 그럼 원래는 1달러어치의 미국산 원료를 사기 위해서 우리나라 돈 1,100원을 줘야 됐었어. 근데 이 기업이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서 이제는 1달러어치 미국산 원료를 사기 위해서 얼마만 주면 돼? 1,000원만 주면 되니까 더 미국산 원료 값이 싸졌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기업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을 때 더 좋아할 주체가 맞니? 그렇지. 더 좋아하겠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같이 보겠습니다.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하려는 우리나라 사람은 B에 해당한다. 얘들아, 유리한지 한번 볼게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내려간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유리하냐는 거지. 좋아하겠냐는 거야. 이 사람이 원래 1달러를 가지고 있어. 나 이거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고 싶어. 원래는 1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꿀 때 1,100원으로 바꿀 수 있었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 나 상황, 1달러가 1,000원이 됐어요. 나 1달러 가지고 있는데 요거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원래는 1,100원이었다가 이제는 내가 1달러 바꾸면 1,000원밖에 못 받는데. 좋아, 싫어? 싫지, 얘들아. 유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안 좋아졌죠. 더 불리해졌다는 거야. 그래서 B가 아니라 A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건 환율의 기본적인 개념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이제 18번 같이 볼게요. 우리 18번은 다음 사례에서 부각되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옳은 진술을 고르라는 내용인데 일단 문화의 속성, 문화가 갖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어.
그런데 보기에 일단 무슨 문화의 속성이 나와 있는지 같이 한번 점검하면서 복습해 볼게요. 기억, 문화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 사회 문화를 함께 공유하는 거.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대. 아, 문화는 이 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야. 무슨 속성? 공유성이지. 어렵지 않죠? 니은,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뭐한데? 변화한대. 우리 지금 몸소 겪고 있잖아. 문화의 변동성. 디귿, 문화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뭐? 학습된 것이야. 문화의 학습성. 그 다음에 리을, 문화의 한 요소가 변화하면 다른 요소들도 연쇄적으로 변해. 얘들아, 이거 왜 그런 거야?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교육 분야도 변화하고요. 와, 원격 수업 가능해졌고, 경제, 우리가 경제 분야에 있어서 이제 인터넷으로 쉽게 물건도 쇼핑할 수 있게 됐고요. 정치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전자투표 이런 것도 가능해졌죠. 하나가 변하니까 다른 것도 연쇄적으로 같이 덩달아 변하네. 이거 뭐야? 서로 문화의 요소들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문화의 전체성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문화의 속성, 축적성도 있다. 제시문, 제시된 사례에서 부각된 문화의 속성 이제 찾아볼게요. 각국에서 성인들은 얼굴에 강렬한 문신을 한대. 근데 이를 처음 보는 외국 사람들은 매우 낯설게 여겨. 그치만 각국 사람들은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대. 왜? 얼굴에 강렬한 문신을 하는 이 문화를 각국 사람들은 함께 뭐하고 있으니까? 공유하고 있으니까 공유성이 드러나 있죠. 각국의 부모들은 문신의 형태와 의미에 대해 어린 자녀들과 자주 이야기하면서 성인이 되면 어떤 문신을 할 거야? 이런 걸 함께 고민한대요. 얘들아, 이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문신의 존재를 알고 태어났을까? 아니지. 누구랑 대화하면서 부모님들과 대화하면서 문신엔 어떤 종류들이 있고 문신의 의미는 뭘까? 이런 것들을 뭘 한 거야? 학습한 거야. 그쵸? 자, 따라서 다음 사례에서 부각된 문화의 속성은 뭐뭐? 그렇지. 기억, 공유성과 디귿, 학습성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이에요. 역시 이 주제도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습니다. 자, 이제 19번 같이 볼게요. 이건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사회 1 과목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같이 볼게요. 그림에서 기역, 리을은 갑이 자신이 소속한 집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를 나타낸 거다. 여러분들도 다양한 지위를 가지고 있죠? 이 친구처럼요. 한번 같이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할게요. 갑이 지금 학교에서 학생, 또래 집단에서 친구, 가족에서 맏딸, 장녀, 그리고 봉사단체 회원으로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나 봐요. 자, 이런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기억. 갑의 학생으로서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의 예로 모범학생상 수상을 들 수 있니? 그렇지, 얘들아. 너네가 학생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뭐야? 뭔가 학교에서 정말 친구들을 배려하고 모범을 보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혹은 뭐 열공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학생한테 기대되는 행동, 역할이죠. 그래서 이걸 진짜 실제로 수행한 방식이 바로 역할 행동인데, 내가 정말 예를 들면 학교에서 뭐 정말 힘들어하는 친구를 도와줬어, 선행을 했어, 혹은 봉사 활동을 열심히 했어, 혹은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 여러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다. 그래서 모범학생상 수상 받을 수 있어, 없어? 그 보상의 예로 모범학생상 수상 받을 수 있죠. 그쵸? 반면에 내가 역할 행동을 잘 하지 못했을 때에는 보상이 아니라 제재가 가해지겠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과 달리 기억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귀속 지위다? 얘들아, 친구와 달리 기억, 학생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는 귀속 지위니? 아니지, 얘들아. 그치, 얘들아. 너네, 선생님, 저는 학교 다니기 싫은데 강제로 학생이 됐는데요? 아니야. 너네도 학교 안 다니고 싶으면 안 다닐 수 있었어요. 선택할 수 있어. 이게 다 너네 의지에 따라서 학생이 된 겁니다. 학생 성취 지위예요. 그 다음에 디귿. 기억과 리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두 역할이 충돌하는 경우는 역할 갈등 사례가 될 수 있겠지. 나 내일 시험이야.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봉사활동, 중요한 봉사단체 봉사활동이 있어. 나 어쩌지? 열공해야 되나? 아니면 봉사활동 참여해야 되나? 고민하는 거. 역할 갈등일 수 있습니다. 디귿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리을. 니은과 리을은 모두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얻게 되는 성취지위에 해당된다. 얘들아, 봉사단체 회원으로 참여하는 건 너네가 직접 노력, 의지에 의해서 얻은 지위가 맞는데, 첫째 딸로 태어난 거, 나 첫째 딸이 될 거야. 의지, 노력을 통해서 얻은 지위 아니죠. 따라서 니은은 성취 지위가 아니라 귀속 지위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예요. 우리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혹은 2학년 때 사회 원 과목에서 배운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야. 아마 이 단어들, 개념들이 기억이 잘 안 났을 수 있는데 지금 가, 나가 민사소송인지 형사소송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가해 과정을 봤더니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대요. 이 원고라는 건 저 재판 원합니다 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인데 미리 얘기하면 원고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피고가 소송을 당했어. 괴로워, 피나, 피고. 그래서 이 피고한테 소장이 전달되는 거야. 그래서 이 원고와 피고가 서로 변론을 해서 판결이 내려지는 이 과정은요, 바로 민사소송의 과정입니다. 개인 간의 분쟁,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소송인 거죠. 그쵸? 반면에 나를 보면은 고소, 고발. 이거는 어떤 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하거나 혹은 범죄 사실을 목격한 제3의 인물이 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사를 진행하고 누가, 검사가 이 사람은 벌을 줘야 됩니다. 죄가 있어요. 재판 열어주세요. 라고 재판 요청하는 기소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시겠죠. 어떻게? 이 사람은 죄가 있어. 혹은 죄가 없어.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겠죠. 이게 바로 형사소송입니다. 그럼 1번, 기억에서 판사는 유무죄를 판단한다? 얘들아, 기억은 가해 과정, 민사소송의 과정이야. 내가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친구가 돈을 안 갚네. 저런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민사소송에서는요,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아요. 유무죄는 형사소송이고요. 2번, 니은의 주체가 나에서 원고가 된다? 얘들아, 지금 이 니은의 주체, 쌤 아까 얘기했죠.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고발은 범죄 사실을 목격한 제3자가 고발을 합니다. 이들이 형사소송 해주세요. 재판 열어주세요. 원고가 되는 게 아니라요. 재판을 열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이 원고는 형사소송에서 누구? 검사입니다. 그래서 3번 디귿. 기소는 범죄 피해자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검사가 재판 열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4번 가해 재판, 민사소송. 이 민사재판에서는 배심원이 참여할 수 있다? 아니야. 우리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는요, 형사재판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이죠. 민사, 형사소송.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통합사회가 아닌 사회라는 이름의 3월 학력평가 문제들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잘 기억해뒀다가 통합사회 공부할 때 또 유용한 지식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빛나는 고1 생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